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그 사이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폭염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가장 뜨겁게 덥게? 네. 아니 뭐 일단 날씨가 덥고요. 네, 네. 지금 특검 세 군데에서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네, 네. 뉴스도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소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네. 관련해서 뭐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대주주 요건의 변화라든지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네, 네. 날도 더운데 안 그래도 아하. 덥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시는데 우선 그 좀 전에 이제 발표됐던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번 총론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협상이 타결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는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네. 투자 금액이 조금 많지 않나? 3,500억 달러, 예. 약 한 490조 정도. 예, 좀 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 입장은 1,000억 불 플러스 알파에서 시작을 했고, 예. 미국이 적어도 4천억 불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절충하는 과정이 결국엔 협상이잖아요. 예. 근데 3,500억 불, 뭐 조선업 관련한 1,500억 불 펀드까지 포함해서 3,500억 불인데,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거 제외하면 조선업 펀드 금액 제외하면 2천억 불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그걸 굳이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조금 많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대통령 2주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금액을 깎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오늘 이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많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있으셨는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뭐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를 제일 그렇죠.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뭐 악재는 아니고 호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롱텀으로 볼 때는 저 어마어마한 돈이 국내 산업시설에 투자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미국으로 많이 가면 거기에 이제 시설 투자 이루어지고 고용도 이루어지고 그럴 테니까 돈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책실장이 예. 일종의 브리핑에서 재투자 개념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았다. 네. 그런데 이제 농산물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이제 단어가 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농민이나 어떤 농업 관련 분야 등등에서 반발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가장 농산물, 농축산물 중에 가장 큰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이 역시 쌀과 쇠고기니까.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 예. 물론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생각보다 조금 투자 금액이 많게 결정되는 데에 만약에 쌀이나 쇠고기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로 보기에는 이른바 좀 유연한 자세가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일단 뭐 선방은 했다. 우리가 흡족하게 어떤 성과를 얻은 건 아니지만 전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에서 기본적인 방어는 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 보셨다시피 서울구치소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최고위원 포함해서 의원들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구치소를 다 방문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분노를 했듯이 윤석열이 꿈쩍도 않고 뭐 이런저런 불평 불만 뭐 투덜이 스머프라고 제가 농담도 드렸는데 그렇게 불평 불만만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저렇게 방문하고 했을 때 윤석열 끄잡아 내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 봅니까? 체포영장 발부가 돼야죠. 그리고 네. 투덜이 스머프는 귀엽기라도 하죠. 이거는 뭐 그런 맛은 전혀 없고 그냥 꼴배기 싫을 뿐인데 네, 네. 서울 구치소 측의 입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인치 지휘를 했으면 당연히 교도관이 네. 구속된 그 피의자에 대해서 호송과 뭐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휘에 따랐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소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그 공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사건은 기소를 해서 지금은 이제 구속 피의자 신분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구속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구속 중인 그 형사 사건은 없어진 상태고 불구속 피의자 상태인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지휘를 받으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서울구치소에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다. 해도 구치소에서 뭐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할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분들에 형사처벌이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직무에 대한 고의의 예. 유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직무유기죠. 연일 아주 이 폭염처럼 국민들을 또 열받게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오빠 김진우 씨 예. 목걸이 그리고 현금 뭐 그리고 가방에 비번을 안 알려줘서 따는데 한참 걸렸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거 가짜로 보세요. 가짜는 판명이 됐는데 예. 그러면 그걸로 착용을 했다라고 보셔요? 글쎄요. 가짜 찼을까요? 글쎄. 아니 그리고 김건희의 그 위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리고 뭐 이렇게 남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삼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예 뭐 우리 드러난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최 목사님 그 영상. 주면 다 받아요. 네, 네.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면 받아요. 네. 근데 그때 누구나 다 김건희가 최고 권력자 실세라는 걸 알았는데 통일교에서 지금 로비 정황은 드러났습니다만 통일교뿐만이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러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또 안 받을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가짜를 차고 다녔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뭐 당연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 최 목사님 그 디올백 사건이 나는 와중에 샤넬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뉴스에 막 올라오는데도 소위 말해서 겁 없이 네. 그걸 막 받고 하는 걸로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뭐 단체든 개인이든 수많은 부분을 가져온 사람을 피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방면으로는 개념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김진우 오빠 더군다나 이제 김진우 씨의 장모 김건희로 기준을 해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죠. 그 장모와 사돈 사도 사장 어른이죠. 거기 사실은 거의 만날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행사 외에는 거의 뭐 인사드릴 기회도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그 장모님은 자기는 가방 갖다 놓은지도 몰랐다. 그러면 김진우 씨는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게? 일단 보통 압수수색 대상이 되더라도 김진우라는 사람은 그 전부터 이름이 거명되고 예. 그리고 같이 사업도 하고 이래저래 얽힌 게 많고 친오빠니까 대상이 된다는 걸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돈집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을
거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이번에 모조품이 발견되면서 아 이거 압수수색을 좀 유도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사돈집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과정이 인척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뭘 옮기더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뭘 옮기더라라는 진술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인데 진짜로 김진우 씨 본인 집에는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옮기면서 이른바 뭐 가짜 증거를 좀 심어놨다는 의심도 들고 네. 일련 번호 없는 모조품 이게 근데 표현이 모조품인 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여. 예, 예. 모조품이면 마치 거기 목걸이에 다이아몬드도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이아몬드가 아닌 뭐 유리를 박았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서 그 금은방 같은 데서 왜 똑같이 만들어주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예, 예. 소재는 진짜예요. 어허. 그 뭐 백금, 다이아몬드 다 들어가는데 네, 네. 다만 그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만든 건 아닌 거지. 저희가 소문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왜 그 소위 가품 그런 것도 뭐 짝퉁 시장 이런 데 파는 것도 굉장히 값이 비싸다. 그러니까요. 그런 명품은 아니 소재는 진짜니까요. 아, 브랜드 값만 이게 빠진 자꾸 모조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일부러 아닌가? 좀 값어치를 더 예. 떨어뜨리려는 어떤 의도. 예, 예.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영님께서 명품 은팔찌 차야지 철컹철컹. 네, 명품 워낙 좋아하니까 명품 은팔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김진우 씨 가방에서 현금도 1억이 넘는 이제 현금이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현금 하니까 이상민 장관 현금도 또 머릿속에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그러면 진짜 집사는 김예성 씨가 아니라 김진우 씨 아니었냐? 저는 사실은 그쪽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0년대 김예성이라는 사람 존재를 알고 쭉 들어오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체크를 해본 이런 걸로 보면 진짜 집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는 혹시 그 김진우 씨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오빠니까 뭐 집사라는 표현보다는 이 김건희 집안을 보면 참 특이하죠. 네, 그 엄마인 최은순이 이른바 총감독? 두목 뭐 두목? 이런 예, 느낌이 네. 있고 그 자녀들 중에 김진우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가 잘 되면서 네. 어쨌든 검사의 와이프가 되고 총장 와이프의 대통령 와이프로 그렇죠. 이제 네. 승승장구하면서 두목 밑에 행동대장급이었다가 행동대장이 거의 두목급으로 좀 올라오는 아니면 오히려 두목보다 더 세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최은순의 행동대장격인 김진우는 김건희가 쭉 신분 상승을 하면서 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이 서열로 결정된 아하하.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집사 느낌도 납니다만 예. 어떤 면에서는 뭐 행동대장 아하, 격으로 볼수 행동대장격이 있겠죠. 되겠네요. 요번에 이제 그 압수한 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예. 소위 이제 찐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미술품, 예. 그림, 물론 코바나를 했지만 이유한 화백의 작품, 연작으로 보면 200억대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저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딱 봐도 뇌물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는 그리고 그 정도의 뇌물을 개인이 줬을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퀘스천으로 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바나 컨텐츠는 전시 기획 업무를 하는 거지 거기서 그 미술품을 사고 팔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하기야 그런 상업 갤러리 그거는 또 다른 갤러리하고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우리가 미술품은 등기 등록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은밀한 거래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죠. 그 전에 보면
미술품으로 사실은 뇌물을 지급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음성적인 상속의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이번에 보증서도 같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 이완 화백의 작품이 전전 유통되는 중간 단계는 적어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보통 보증서는 갤러리 명의로 그렇죠. 네. 발급이 되니까 어느 갤러리를 거쳤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갤러리에서 그 누구로부터 받아서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겠죠. 네네. 실제로 제가 아는 갤러리 그리고 뭐 각종 옥션 회사들 이런 데의 실무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그건 남아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은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게 그림만 덜렁 발견된 경우하고는 또 틀리죠. 네. 그림이 그 보증서 같은 게 없으면 참 이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물론 아주 비싼 거는 워낙 드물게 거래가 되니까 좀 쉽습니다만 이것도 고가에다가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거쳐간 사람들은 일부는 적어도 확인될 거다. 네. 그러면 물어봐야겠죠. 이거 돈 주고 샀냐? 근데 20억 넘는 거를 돈 주고 샀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이완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혹시 기업들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거든요. 금액대가 이제 워낙 그 고가고 개인이 뭐를 청탁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큰 대작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하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대기업을 하는 개인. 네, 네. 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발각되다 보니까 윤석열 이판사판 체념하면서 버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윤석열.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해결 못하는 상황이고 예, 사형 아닌 무기징역 내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네. 부인한다고 뭐 유죄가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귀찮은 건 하기 싫다.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가장 신복이었던 이상민, 최측근이라고 뭐 누가 봐도 자타공인 뭐 가장 윤핵관이죠 사실은 뭐 우리 알려져 있는 권 뭐 등등뿐만 아니라 그 최전선에서 그동안 카바를 해왔고 멀리 보이는 서류 뭐 이런 거 이제 막 거짓말로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도 위증도 하고 쭉 해왔던 이상민 장관 오늘 구속영장 이제 그 청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기존에도 기각기각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실행에 옮겼고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만 그 금년 2월에 있었던 경찰의 압수수색에 뭐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도 예. 집에 뭐 있었다고 알려진 걸로는 하고. 32억이라고 나왔는데 뭐 금액은 모르죠. 이제 예. 뭐 그 말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보이는 행동들도 그렇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위증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영장 법원에서 못 걷겠죠. 만약에 진짜 이 오늘마저 네.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했다. 이러면 이제 특판 소위 말하는 특별 판매는 아니고 특판에 대한 국민적 그 요구 열망이 훨씬 더 거세질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특히 다른 재판도 약간 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장 재판은 지금도 원님 재판이란 말이에요. 아 원님 재판이라 하면 소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결과만 명확한 기준을 알기가 어렵다. 예 기준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명 부족, 그러니까 증거가 아직 구속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예,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 증거 수집 다 됐는데 굳이 뭘 구속해? 지난번에 그 김용대 그 사람 할 때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요. 실제. 네. 그럼 증거가 또 많으면 많다고 기각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기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야 이거는 결론 내놓고 이유를 찾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기각 내지는 발부의 결론을 내놓고 발부할 이유나 기각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판결문의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야 되는 그 실체적 그 판결보다는 중간 단계인 영장 재판에 있어서 이거 여전히 과거에 원님 재판 예, 하듯이 미제를 네가 알렸다. 도대체 원님 생각이 뭐야? 내지는 원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뭐야? 네, 네. 이걸 모르겠다. 아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구속 여부가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국민들은 구속이 됐다 안 됐다를 놓고 사실상 그게 유죄는 아니지만 마치 유죄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구속이 되면 재판 진행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분리 수감되고. 예, 증거인멸 같은 걸 더 이상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겠죠. 근데 불구속으로 진행되면 재판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이상 끌 경우도 있고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이래저래 해갖고 관련자들 진술도 바뀌면서 결국엔 네. 종국적으로는 무죄가 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꽤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영장 재판이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장 재판은 제3자들이 보기에 조금 납득 못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다. 예. 뭐 그 평소에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메모를 뭐 자세히 해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뉴스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목걸이 선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영장 재판 단계에선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리고 종국적인 최종 판결에서는 입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적어도 입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소명은 이루어져야 영장이 발부되는 거니까 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1차적인 소명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건지는 기각되는 거 이것도 균형이 안 맞단 말이에요. 네. 네. 누가 봐도 여기는 사실대로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고 내가 통일교 쪽에 그 청탁을 위해서 목걸이 사서 전달했다. 그리고 다 보고하고 결제받고 자금의 원천도 사실은 통일교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뭐 갖고 있다 잊어버렸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죄질로 봐도 윤영호보다 훨씬 중해 보이는 사람이 건진인데 네. 건진은 불구속이야. 네. 이거 균형 안 맞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죠. 법적 책임으로 따지면 통일교 본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윤영호 씨보다는 훨씬 책임이 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중간에 전달자인 뭐 윤영호나 건진보다는 최종적인 수령자가 제일 책임이 큰 건데 네. 네. 하여튼 윤영호 씨만 일단은 구속이 됐는데 이게 일응의 기준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중한 사람은 다 구속되는 그렇죠. 상황이 돼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 사람 있지만 받은 사람은 당연히 더 중해야 될 거고. 그럼요. 네. 그 통일교에서 과연 그렇게 높은 본부장 한 사람하고 이게 싸움이 맞는 거냐, 이게 서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여길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냐, 여러 이제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약간 네. 양쪽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예. 네. 짜고 친다고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얘기가.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경쟁 상대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한학자 총재와 아주 가까운 사람과 본부장과의 갈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16개 김건희 특검에 플러스 알파로 격가지로 수도 없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더 날도 더운데 국민들 열불나게 하는 뉴스들이 매일 생기고도 있거든요.
과연 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검사도 하셨으니까 보시면은 아무리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서 또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불거지는데. 못합니다. 아, 단언컨대 예. 못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미리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기간 연장 플러스 알파의 어떤 법률적인 보완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의 활동 시한이 12월 초까지잖아요. 네. 지금 어떤 개정안을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준비는 해야죠. 네. 그리고 인력도 제가 보기엔 너무 모자라요. 택도 없어요. 저 조직 갖고. 예. 지금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 저 뭐 집사니 뭐 또 주가 조작범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특검 기간만 도망가면 된다 이런 심리도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부터 아예 확 연장해 놓겠다 해서 도망가는 의지를 꺾는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효과는? 사실 그 전에는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는 데까지 하고 뭐 남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에다가 넘겨서 검찰에서 이어받아서 수사를 했죠. 예.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넘겨받을 곳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검찰은 뭐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거로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중수청은 아직 그 생기지도 않았고 네, 네. 윤곽도 뭐 아직 안 잡힌 상태니까 그러네. 특검의 활동 시한이 끝나면 이 사건을 넘겨받을 국가 수사기관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특이하게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옛날하고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틀려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조직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조직은 지금으로선 늘릴 수 없는 거고 이제 법 개정 등을 그렇죠.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또 충원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충격적인 뉴스들이 뭐 매일 나오고 사실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도 익히 예상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놀라운 게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도 비아폰으로 특정인에게 통화를 했다라는 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랑 했다는 안 나와요. 예상해 본다면 김건희가 그 최혜병 거 가지고 그 기간에 누구랑 통화했다. 누굴까요? 글쎄요. 이제 그 우선 그 전 단계인 예. 누가 김건희에게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느냐를 밝혀야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가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제가 보기엔 뭐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의 그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쭉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비서관도 있고 뭐 국방부 쪽도 있고 또 그런데 경북 경찰청도 그렇죠. 있었고. 김건희가 가장 쉽게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네. 저는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당시 근무한 사람. 예, 지금은 당시. 딴 데 있을 지금은 수도 아니죠.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더 뭐 딴 데서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는 눈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요. 사단장 물론 이제 일반 기준으로 병 기준으로 높지만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렇죠. 한 명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혜병에 대해서 일개 해병의 죽음이란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사람 목숨도 이렇게 경시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진짜 대통령하고 뭐 김건희까지 다 나서서 진짜 이 정도로 했을까? 경로에 이어서 뭐 런종선 뭐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가 최고 권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왔을까? 계속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게 처음부터 제기됐던 의문이죠. 예. 도대체 왜? 예. 왜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진짜 일개 사단장을 네. 구명하고자 난리를 쳤냐. 그렇게 경로를 하고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난리를 쳤느냐. 네.
그게 처음에 드는 의문이었잖아요. 최혜병 예, 사건 관련해서. 근데 하나둘씩 의문점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작년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언급이 드러나면서 아 이거였구나. 네. 그리고 최근에 압수수색이 또 종교단체 쪽에 이루어지면서 저 정도라면 그랬겠지. 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간 허위 보고도 있었잖아요. 최혜병이 그 익사를 한 게 뚝이 무너져서 그랬다. 네. 그러니까 그런 허위 보고까지 결합돼서 윤석열, 김건희의 머릿속에 잘못 입력이 되면 더군다나 거절할 수 없는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절하면 또 자신의 이해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면 난리 쳤겠지. 네, 그 성격에. 아. 뭐 이런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엔 증거 확보가 문제인데 네.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수사하는 사람이 그 운이 좋으면 네.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종교계 압수수색도 있고 뭐 여러 반발도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제보받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정말 그 3부 주가 조작 부분 그 주범들 그리고 이제 이종호 씨는 뭐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브로커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주포로 가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된 사람들의 인맥도 이 네트워크 개통도를 보니까 쭉 제보를 종합해 보면 아직 제가 다 정리는 못했지만 해보면 긴밀하게 이게 다 연관이 있다. 임성근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같이 관련된 인맥. 그래서 임성근 씨가 같이 해병대 찍은 사진 있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국회에서 들고 하는 거기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원래 사진에 있는데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더라. 그 3부 주가 조작과도 관련해서 그러니 이제 최근에 증언들을 쭉 들었습니다. 진술들을. 그러니까 그 통로가 맞다면 사실은 더 참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가 조작범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최악의 네. 가장 질이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실제 그렇죠. 네, 실제로 뭐 면면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의 힘으로 그렇게 움직였다 최고 권력자들이 아이고 차라리 다른 경로가 낫겠어요. 진짜 국가 전체가 그 창피스러운. 네. 신 교수님 이마가 거뭇거뭇한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제 이마가 거뭇거뭇해요? 뭐가 묻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봉사활동 뭐 또 햇빛에 많이 돌아다녀서 깜깨타긴 했습니다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제를 좀 돌려서 이 잘 알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가장 잘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이자랄 입장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 신속 처리하겠다 등등등의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 처음에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브리핑처럼 했다가 바로 특검에서 피의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 억제자 할 때 뭐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서는 걸 또 뭐 압수수색을 한다. 검색을 뭐 한동훈 씨를 검색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가장 큰 혐의는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공천 개입이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부정 취업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준석 전 대표죠. 당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시의 당대표니까 거기는 피의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구조상.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 취업 수사를 그동안 많이 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속칭 백을 써갖고 공기업 사장한테 부탁을 해. 내 조카 좀 꼭 좀 취업시켜줘. 그래서
취업 면접을 보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하는데 공기업 사장이 임원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그 부탁을 그 임원이 받았는데 임원이 공기업 사장한테 얘기해서 아 누구 부탁으로 누구 좀 취업 시켜달라는데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오케이를 했어. 네. 그래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든 뭐 시험 점수를 조작하든 해서 취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업무 방해로 그 취업에 관여한 공기업 사장 또 취업 담당 임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처벌이 됐던 거예요. 네, 네. 업무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직원 선발에 관한 그 법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네. 그건 사장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다 처벌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엄밀히 보면 또 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공천이 브로커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자 아니면 배우자의 부탁으로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여기 무조건 여자 네. 이번엔 여자야 그래서 뭐 해갖고 공천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게 정당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될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네, 네. 그건 당 대표라도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구조에서는. 지금 말씀에 이제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랑 이제 카톡인지 통화인지에 보면 이 보니까 김영선 씨 뭐 해서 이게 경선하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걸 막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엄밀히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저 명태균 씨가 그거 윤한웅이 장난치는 걸 텐데 그거 아닐 건데 확인해 볼게 뭐 하면서 하는 이제 내용들이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그게 이제 업무 방해를 한 거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막을 네. 건데 안 하고 배임 아니, 업무상 배임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 창원의 그 지역구에 경선을 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뭐 당 대표니까 당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럼 경선 붙였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경선이 이제 공정하게만 실시가 된다고 하면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봐도 김영선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른바 브로커인 명태균 씨한테 오밤중에 알려주잖아요. 예, 거기 글쎄요. 경선하라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득달같이 새벽에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예. 김건희가 윤석열 바꿔줘서 내가 그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그래서 바뀐 거잖아요. 결국에. 맞습니다. 공천 결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이 공범의 어떤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도 하겠네요. 지금 말씀 주신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업무 방해 다 공범이죠.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한다. 민주당에서 대부분 좀 전에 한민수 의원님도 나오셔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또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 계셨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체포동의안은 그러니까 영장 발부는 아니죠. 네, 영장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거죠. 영장 재판을 법원에 나가서 받으라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해주는 거니까 뭐 통과되겠죠. 그들이 근데 다만 중요한 건 특검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거냐. 아하. 구속영장을 쳐야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국회- 넘어오는 네네. 거니까 그거는 글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하나의 범죄 사실로 체포영장을 칠 거냐? 다른 게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압수수색 결과 그 압수수색된 물건 등등을 이제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게 또 많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과잉 압수수색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우연한 계기에 여기저기서 증거가 많이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만 같은 날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흉흉한 소문이 많아요. 네. 그런 걸 다 예. 김영선 공천 개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공천은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네.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은 딱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한정될
필요도 없는 거고 한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뭐 검찰에서 했어도 진작에 했을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으로 온 거잖아요. 예. 작년 4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땅 파고 고 파고 칠불사 해동 그건 조금 더 하실 것 같은데 특검에서 그것도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뭐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게 나올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땅 파고 코 파고는 홍매화 신는 홍매화 네. 장면이고 그때 그 홍매화를 신게 된 건 어쨌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안 되니까 그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글쎄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뭐 홍매화 심은 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제가 보기엔 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관련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분에 대한 직접적 코멘트를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했는데. 오등한 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 당 대표였는데 네. 그 평택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장에 누가 도장 찍어줬어요? 본인이 찍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서 그 불행한 사태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것뿐이었겠느냐? 그게 제가 보기엔 수사의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최근 봐요. 들어서 이제 강남구청장에 대한 어떤 공천 의혹 1등한 사람이 이제 뒤바뀌고 하는 것도 많이 일각에서 제기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와 관련된 소문은 그 전부터 많이 났었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추가적인 그 김영선 씨 거 외에 추가적인 게 더 나올 때 이제 구속영장의 확률이 높아지겠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네,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안 치기 어렵죠. 네, 다른 것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칠불사 홍매화 약발은 다 한 걸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보도되고 나서 누가 홍매화 그 뽑아갔어요. 뽑았대요. 뽑아갔어요?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거기 돈도 묻었다 그랬으니까 신사임당. 그거 모르죠. 뭐. 네. 그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그 핫질이라고 우리가 농담하는데 하 시리즈가 지금 서로 하 시리즈를 놓고 예. 격론을 벌이고 있어요. 하남자다라고 하니까 또 하수인이다라고 이제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데 참 하질이라고 하지 하책의 하질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안철수 의원은 이른바 당내 혁신파, 개혁파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친윤 세력과 그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리고 탄핵에 찬성 입장을 비췄던 사람들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면서 본인이 가장 상징적인 존재다. 네. 물론 조경태 의원도 있습니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보기엔 본인보다 대중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조경태 의원보다는 본인이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대표 주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미지를 더 굳혀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싸움의 그 본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권성동 의원이 계속 땔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돼요. 네. 그 일부러 그러면 이 초점을 저런 대로 막 흐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모르겠어요. 쏠리는 아니, 거를. 100번 양보해도 잘못했죠. 예. 분명히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부와 내동 내지는 호가호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권성동 의원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철규 의원하고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 이철규 의원은 뭐 자기 의혹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에서 누구 고소하겠다 막 하고 팍
지르던데. 아니 어쨌든 네. 친윤 반윤 내지는 그 반탄 친탄의 전선에 있어서 앞장서지는 않잖아요. 예, 그건 예, 본인과 관련해서는 맞아요. 변명하고 예. 뭐 반박하고 하는 거지만 예. 이른바 그런 거잖아요.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 몇몇을 꼽을 때 뭐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2번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어떤 그 이권이라는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 못지 않은 사람이 이철규 의원으로 보이는데 이철규 의원은 그 전선에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전선에는 앞장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이철규 의원이 한수위인가요? 더 얕다. 더 얕다. 더 네. 약삭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에 지금 전한길 씨가 친탄 반탄도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후보자들 면접을 보겠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또 2명은 또 그 면접에 응하겠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이 완성돼 있는 정당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지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뭐 사실 국민의힘에 그 전신 정당에 오래 있다가 탈당한 지 지금 꽤 됐습니다만,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더 형편없이 망가진다. 아하. 아니 어떻게 전환길 같은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네.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거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실도 있더라는 말이 예. 정말 실감되는 상황이에요. 아. 국민의힘을 볼 때는. 전한길이 하는 면접을 가서 응하면 그게 진짜 길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잘 됐다 그러면? 그렇죠. 김한길계에 이어서 전한길계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딱 느낌이에요. 이 정도 지경이면 홍 시장 신당 창당한다고 전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더 망가져서 사실상 해체나 해산 수준이면 그렇게 하겠죠.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해산 또는 해체에 정말 진심인 사람은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진심인.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한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국민의힘 망해라 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전 시장이죠. SNS에도 또 아주 강력히 썼네요. 신천지에 노란하고 전광훈에 노란하고 통일교에 노란하고 틀티보에 노란하고 내가 30년 봉직한 그 당이 이 지경이 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 은퇴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많은 일조를 하셨죠. 그렇죠. 본인도 응.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 보면 사람들 웃겨요. 네. 자기 얘기인데 마치 남 얘기하듯 해.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네.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뭐랄까 예.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보면 두꺼워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서로. 제가 그 엊그제 외국계 증권사 있는 후배로부터 이런 것 좀 꼭 체크하고 건의를 해달라 이런 걸 받아서 그쪽에 많이 연구도 하셨고 해서 꼭 하나 여쭈고 싶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이 부분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에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당내 이견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핵심이 뭐길래 또 이견도 생기는 건지 그걸 좀 쉽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 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게 전형적인 부자 감세 아니냐 예.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그러니까 회장 일가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기재부의 입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세율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반대되는 입장은 그거죠. 이제 아파트 사지 말고 주식 사래매. 네. 그리고 배당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만들면 자본시장 발전한다며.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네, 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를 하거나 정부가 내놓은 35% 결국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8.5%가 네.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코스피 5천 찍고 정말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저는 후자의 입장이 100%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대주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주식 수가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배당을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안 하고 갖고 있으면 대기업 오너가 혜택을 못 보냐? 더 많이 보죠. 지금 사실 더 많이 보고 그렇죠. 있지 지금. 당연히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그럼요. 쓰고 있는데. 아 그리고 뭐 배당 안 해도 뭐 자사주 취득이나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경영권도 강화해 네. 왔고 다 했는데요. 뭐. 아 그리고 저 비상장 회사 만들어서 거기 이른바 통해서 떨구게 하고 이익을 떨구게 하고 다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네. 배당을 안 늘리면 대주주 집안은 더 큰 이익을 본다. 네, 네. 그나마 배당을 늘리면 다른 주주들도 이익을 보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혜택을 나눠 갖는 거지만 네. 이게 변화가 없으면 기존 시스템대로 하면 제일 이득 보는 건 회장 일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자 감세 형식적으로 보면 부자 감세가 맞지만 지금보다는 진일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자도 이익을 보고 네. 일반 그 투자자도 이익을 그렇죠.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안처럼 38.5%를 하면 과연 배당을 크게 늘릴 유인책이 되느냐? 자, 일반 그 소액 투자자들은 우리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은 없어요. 그렇죠. 주식 거래세, 증권 거래세만 있는 그렇죠. 거죠. 현재 그건 거래세고. 근데 대주주, 회장 일가는 지배주주들은 주식으로 양도 차익을 내면 세금을 내죠. 네. 그게 세율이 얼마예요? 25%예요. 25%죠. 네? 네. 근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한다고 하면서 국세 부분만 해도 35%를 내면 대주주 일가가 보기엔 야 배당하지 말고 회사에 유보금 계속 쌓아놨다가 내 주식을 비싸게 팔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특유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으면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의 25%를 세금을 내는데 내가 중간중간 계속 배당을 받으면 35%를 내야 돼. 어떤 게 이득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소위 이제 선수들 시중에서 이제 뭐 이런 M&A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선수들 회사에서 배당을 안 하고 만약에 현금이 회사에 100억이 쌓여 있다. 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지분은 예를 들어 20%다. 네. 그랬는데 매각을 할 때 프리미엄을 뭘로 계산하면 회사에 있는 현금을 그렇죠. 거기다 가산시켜서 프리미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이 아닌데 비율로 따져도 20%면 20억만큼에 대한 프리미엄이어야 되는데 그냥 온전히 100억을 얹어서 막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마치 회장 개인 돈처럼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 예. 양쪽이 다 그렇게 예, 계산을 맞아요. 해요. 예. 그러면 당장 야 내가 그냥 사내 유보해놨다가 프리미엄 받고 팔면 세율 25%로 세금 내는데 배당 받으면 내가 35% 세금 내야 돼.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이른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네. 배당 확대를 할 유인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니멈 25%까지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배당 소득에 네. 대한 분리 과세율을. 이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당내 그러면 주류 입장은 어느 쪽인가요?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이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수만 높아요? 따지면 25% 세율은 너무 낮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 보니까 국민의힘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네, 네. 열심히 해요.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갖게 되는 의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몇몇 의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뭐 그동안 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야 술 먹으러 몰려다니랴 쫓겨다니랴 또 뭐 내란의 밤 때 또 여기저기 피해 다니랴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언제 공부하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한경협 그러니까 옛날 전경련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특별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자료 몇 줄 읽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정부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35% 지방소득세까지 38.5%로는 네. 코스피 5천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우리가 부동산에 거의 우리나라 자산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묶여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을 바꾸고자 정말 개혁을 하려면 개혁은 타격감이 있어야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주저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연히 하면서 세율은 최소 25% 이하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게 네. 대주주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주주 요건도 거의 이거는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배당소득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물론 그 먹고 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적어도 강남 아파트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돌려서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을 결단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렇죠. 요새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 치고 50억 안 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10억으로 낮춘다? 그리고 10억으로 낮춘다는 얘기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럼 유인책이 안 되는 거죠.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이래 갖고는 코스피 5천 안 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주주 요건이라 그러면 자꾸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대주주를 생각을 해요. 최대주주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고 이제 일종의 의제 대주주, 최대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50억이 넘는 사람을 대주주로 이제 간주하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을 중과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 요건을 더 이제 금액을 낮춘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동기가 거액 자산가들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대주주 요건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코스피 종목은 1% 지분율, 네네네. 코스닥은 2% 지분율 또는 이제 50억 네. 이상인데 우리가 이게 10억으로 낮춘 다음에 10월부터 이제 주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 아하, 한 종목당 그렇죠. 10억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게 연말에 이제 기준 연말 시점이 기준으로 연말이에요. 예, 예. 말일자 기준이라. 근데 하루아침에 못 파니까 10월부터 주식을 줄인다. 예, 예. 그래서 주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걸 그래서 50억으로 올렸던 것인데 다시 10억으로 낮추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게 한 종목당 10억이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이 종목 9억, 저 종목 9억, 뭐 분산해서 하면 되잖아. 운영 규모가 커도.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투자 종목 수가 적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 워렌 버핏 보면 답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일수록 투자하는 종목 수가 많아요. 예. 결국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은데 예.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큰 돈을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하는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당 10억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남 돈 많이 버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고 그런 과정에 나도 많이 버는 거로 네, 네. 가야지. 예, 예. 저 사람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래 갖고는 곤란하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뭐 시사면 시사, 정치면 정치, 또 경제, 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세제까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찬반 양론으로 많이 경론이 있습니다. 뭐 각자의 위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비방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뭐 각자 철학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내걸었고 네. 코스피 5천을 진짜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몇 번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 전체 총량이 한 4,500조 가까이 되는데 전체가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를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 유인책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잘 시장 논리와 그리고 이런 뭐 자본 논리 그리고 어떤 규제에 대한 거 합리적인 절충점이 잘 마련되기를 바래 보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들 많으실 거 압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댓글 보니까 많이 있으세요. 예.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왜 부동산에 이렇게 그 자산이 집중됐었냐?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투자처로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낫다. 그중에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가 가장 수익률도 좋고 안정적이다라는 경험치가 오랜 기간 쌓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됐던 것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뭐 강남 아파트가 최고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바람직스럽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걸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자. 바꿔볼 기회가 왔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대통령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때 해야 된다. 이때 아니면 못한다라는 저 개인적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5천 꼭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코스피 5천 시대 꼭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김용남 의원님, 전 의원님의 충정에 의해서 또 소신 발언을 해주신 것 수많은 찬반 좋습니다. 그 찬반 의견 다 좋고 민주당에서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용남 의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방불패 TV 지금 몇만 됐어요? 23만. 그러면 거의 이 의원님들하고 합쳐서도 거의 뭐 탑랭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님들도 아주 앞서 나가는 김병주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한 50만 이렇게 적이시고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네. 용방불패. 그래도 네. 더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안 되나요? 저는 안 되죠. 네. 네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박하게 풀어주신 김용남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